안녕하세요. 반딧불이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사로잡힌 영혼이라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사로잡힌 영혼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현상에 꽉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광적이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작가는 무엇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이 글은 우리가 잘 아는 문학평론가 김윤식 씨와의 일화를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작가는 이 글에서 문학에 사로잡힌 김윤식 씨에게서 느낀 존경과 고마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작가에 따르면 김윤식 씨는 박완서 작가의 시원찮은 글들을 물론 별별 쓰레기 같은 글들까지 모조리 읽느라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글들까지 읽으면서 고생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혹시라도 가치 있는 글이 쓰레기 취급을 받을까 봐 그런다는 것입니다. 김윤식 씨는 눈에 불을 켜고 읽고 또 읽어서 문인들의 길목을 밝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문학평론가라고 하면 그냥 어려운 단어들을 나열해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난도질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 문학평론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박완서 작가의 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실까요? 이제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로잡힌 영혼. 1991년이었을 것이다. 동독의 홈볼트 대학에서 동구권의 한국문학 연구자들과 모임을 가진 일이 있다. 우리 쪽에서는 4사람의 평론가와 소설가 2사람이 참석했는데 김윤식 교수와 나도 그 6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와 처음 해보는 여행이었다. 북한 문인들도 참가한다기에 나는 철없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별 초청된 루이제 린저가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양단 치마 조거리를 입고 나타나 기저연설 같은 걸 했는데 북조선에서 받은 극상의 대접에 비해 남한에 대해서는 섭섭한 게 많은 듯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우리 일행은 체코를 관광하고 돌아오기로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다. 나는 연불 쪽보다는 제밥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자 생기가 났다. 프라하까지 기차 여행이라니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동베를린과 주변의 관광지를 대강 구경하고 드레스덴으로 갔다. 나는 드레스덴이라는 유서 깊은 도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처에 널린 아름다우나 곧 무너져 내릴 듯이 퇴락한 옛 건물들을 보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아서 저 지경이 되었구나 넘겨짚은 게 고작이었다. 그때 우리가 드레스덴에 들른 참뜻은 르네상스 후기 예술의 걸작품들을 수장하고 있다는 드레스덴 미술관을 관람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안 것은 그 후에 나온 그의 책 지상의 빵과 천상의 빵, 그것을 통해서였다.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드레스덴 미술관은 꼭 봐야 한다기에 쫄래쫄래 따라갔다. 일행이 다 갔는지 그중 몇 명만 갔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아무튼 일행 중에서 그가 제일 먼저 보이지 않았다. 그림을 보는 둥 마는 둥 쏜살같이 앞서갔기 때문이다. 나는 아마 속으로 별걸 다 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순전히 어디 갔다 왔다는 걸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속물들의 빨리빨리 관람 태도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러건 말건
나는 어떤 그림 앞에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떤 그림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느릿느릿 그럴듯하게 미술관을 다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는 밖에서 기다리는 일행 중에도 없었다. 먼저 숙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는 아마 얼른 숙소로 돌아가 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황홀경을 경험했을 테고 그러고 나서는 지독하게 피곤했을 테니까. 그의 수많은 저서 도처에서 가장 자주 변주되어 나타나는 게 바로 황홀경 뒤에 오는 또는 동시에 오는 지독한 피로감이라는 걸 내 아둔한 기억력도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드레스덴 미술관을 다 보려 했기 때문에 하나도 보지 못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지 한 점 더 인상에 남는 그림이 없으니 안 본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한 점의 그림을 위해 거기 들렀고 딴 그림은 안중에도 없이 곧장 그리로 빨려 들어갔다. 그를 일직선으로 빨아들인 그림은 클로드 로랭의 아시스와 갈라테아였다. 나도 그 그림 앞을 지나쳤겠지만 아무런 느낌 없이 통과만 했으니 안 본 거나 다름없기에 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로랭은 원시인이 살아가는 생활인 목가적 풍경을 그린 대가이다. 잔잔한 파도, 석양빛에 물든 바닷가에 사는 순박하고 멋진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아시스와 갈라테아이다. 지평선에는 꾸불꾸불한 산맥의 옆모습이 파르스름하게 보인다. 바닷가의 바위에는 저녁 어둠이 스며들었으나 먼 곳에는 아직 햇빛이 충만하여 전체적으로 가볍고 장엄하고 또 화려함이 조화되어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환상적인 전경에서 영감을 얻어 스타브로긴의 고백이라든가 베르제로프의 독백이라는 불후의 걸작을 낳았다. 그런 스타브로긴은 누구인가? 내가 10대의 뜻도 모르고 순전히 동무들에게 으스대기 위해 읽은 악령에 나오는 그 나쁜 새끼가 아닌가? 그가 인용한 스타브로긴에게 찾아온 로랭의 황홀경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그리스의 다도의 한 모퉁이로 애무하는 듯한 푸른 파도, 크고 작은 섬들, 바위, 꽃이 만발한 해변가, 요술의 파노라마와 비슷한 곳, 손짓하여 부르는 낙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유럽의 인류가 자기의 요람을 기억 속에 새겼던 것이다. 이곳에서 신화의 최초의 전경이 이루어졌고 이곳에 지상의 낙원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잠을 깨었다. 숲은 그들의 즐거운 노랫소리로 가득 찼고 신선한 힘이 넘쳐 흘러 단순한 기쁨과 사랑에만 쏟아졌다. 태양은 아름다운 자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섬이나 바다에 빛을 내려쏟고 있었다. 이것은 인류의 멋진 꿈이며 위대한 망집이다. 황금시대. 이것이야말로 원래 이 지상에 존재한 공상 중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것이지만 전 인류는 그 때문에 예언자로 십자가 위에서 죽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했다. 모든 민족이 이것 없으면 산다는 일에 원치 않을 뿐더러 죽는 일조차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 나쁜 새끼가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스타브로긴의 입을 빌린 도스토옙스키의 말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실제로 유럽 여행 중 드레스덴에 2달가량 머문 적이 있고 감시관에 뛰어난 그는 로랭의 환상적인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스타브로긴의 고백 같은 불후의 걸작을 낳았다고 김윤식 그는 말하고 있다. 드레스덴 미술관에서 그를 끌어당긴 건 그러니까 로랭이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였던 것이다. 미술이 아니라 문학이었던 것이다. 내가 드레스덴 미술관에 진열된 모든 그림과 눈을 맞추었을 때 단 한 점도 건지지 못한 반면 김윤식은 단 한 점의 그림이 남아 확실하게 건졌다. 그건
그의 감시관이라기보다는 문학계의 매혹 덕택이었던 것이다. 1996년이던가 베이징 대학에서 루신 문학을 가지고 토론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다. 그때 나도 따라갔는데 그때도 제밥에만 마음이 있어 베이징에서 일정이 끝나면 시안, 구일인 샹하이로 해서 수저우, 항저우로 돌아오는 코스에 마음이 끌렸다. 베이징 대학에서의 토론이 봄바닥 베이징 덕이 나오는 만찬으로 해피엔딩을 맺고 그 다음날 일행이 만리장성으로 관광을 떠나는데 나는 그와 함께 빠졌다. 만리장성은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날씨가 춥기도 했거니와 한 번 보고 질렸으면 됐지. 또 보고 싶은 곳은 아니란데 합의하자 갑자기 유쾌해졌다. 게다가 우리를 안내해줄 유학생 부부까지 있어서 베이징 시내를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지금은 기념관이 되어 있는 루신이 살던 집을 보러 갔다. 그는 안내 책자와 유학생의 도움으로 방방을 둘러보며 문방구며 침대, 심상치 않은 사연이 깃들였음직한 베개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나는 내식으로 휙 한번 훑어보고 나서 마당에 서 있는 정향나무 아래서 그를 기다렸다. 지금까지도 그 집 마당에 정향목이란 팻말을 달고 서 있는 나무가 라일락 맞나 하는 정도가 그 집에 대해 남아있는 궁금증의 전부이다. 루신의 집을 보고 나서 베이징 반점으로 갔다. 구간과 신간이 있는데 구간은 100년이 넘는다고 했다. 지금은 더 좋은 데도 많이 생겼겠지만 그때만 해도 넓은 홀을 받쳐주고 있는 장대한 붉은 기둥들을 금빛 찬란한 용이 용투림으로 감아 올라간 모습이며 고풍스럽고도 장중한 집기며 문에서 맞이하는 팔등신 미인의 발목부터 엉치미까지 찢어진 착 붙는 옷 사이로 드러난 눈부신 각선미하며 모든 것이 초인류 호텔의 역사 깊은 호사와 품격을 과시하고 있었다. 홀이 내려다 보이는 로비 같은 데서 학생 부부와 넷이서 차를 마셨다. 그가 해방되기 전 1940년대의 만저우 일대와 베이징 만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달변이 아니다. 지루할 적도 있고 잘못 알아들을 적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확 빨려들 적이 있다. 그와 환상을 공유할 수 있을 적에 그러하다. 나는 그 호아호텔 넓은 홀에서 이항란의 노래를 들으며 친일파와 독립투사와 신문기자와 첩자와 아편장수와 일본 군벌과 어울려 김사량과 백철과 노천명이 나비처럼 춤추는 환각에 빠져들었다. 아, 그랬었구나. 국내에선 청년들이 징병과 징용에 끌려가고 소녀들은 정신대에 끌려갈까봐 15도 되기 전에 시집을 가고 콩깻묵으로 연명할 때 비록 식민지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식인에게는 그래도 그 정도의 별천지가 돌팍으로 마련돼 있었구나. 그게 너무도 새롭고 신기해서 사실이라기보다는 환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르겠다. 너무도 감질나는 환각이어서 언젠가 꼭 한번 베이징 반점에서 묵어보려고 하룻밤 숙박비를 물어봤더니 $100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베이징에 갈 일은 없었다. 올여름 한겨레 여행사에서 모집한 고구려 문화탐방이라는 여행을 따라간 적이 있다. 김윤식과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팀이었다. 지안에서 고구려 벽화를 보고 백두산 천지도 보고 버스로 옌지로 이동할 때였다. 그때는 이미 여행 일정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나는 2번씩이나 밤기차를 타고 이동한 후유증 때문에 혼미한 반수면 상태였다. 차창 밖에 펼쳐지는 푸르고 풍요한 농촌 풍경에 거의 무관심했다. 그쪽이 초행이 아니어서 더 그러했을 것이다. 어따 오빠이어를 지날 때
중간 자리에 앉았던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마이크를 잡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하려나? 나는 호기심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가 자청해서 하고 싶은 건 노래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였다.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가 행여 살기 좀 나을까 남보여대 시간도까지 흘러들어 중국인 지주 땅을 붙이다가 흉년이 들어 소장녀를 못 내자 지주는 외동딸을 빼앗아가고 병든 아내는 죽기 전에 딸의 얼굴 한 번만 보기가 소원이었다. 지주에게 찾아가 갖은 수모를 견디며 애원도 해보았으나 끝내 딸의 얼굴을 못 보고 아내가 죽자 이 불쌍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눈이 뒤집힌 그는 지주의 집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나온 두 사람 중 중국인 지주를 도끼로 쳐 죽이고 마침내 딸을 품에 안는다는 이야기였다. 최서해의 단폰, 홍염의 대강 줄거리이고 그 이야기 무대가 바로 이 어따 오빠이여 지방이라는 걸 김윤식은 말하고 싶은 거였다. 엄연히 근대문학에 속하는 최서해의 작품을 나는 왜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을까? 궁핍한 식민지지대에 태어나 가난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도 최서해의 너무도 사실적인 가난의 묘사는 지긋지긋했는데 이 넘치게 풍요한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아랑곳이나 한가? 때에 찌든 가난을 그렇게 세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과는 달리 미운 놈 죽이고 딸을 구한 후 그 아비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이야기 방식도 옛날 얘기와 닮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이크 잡은 그의 표정에서 고사로 현실에 개입해보려는 유익한 할아버지 같은 친절과 순진성을 읽었기 때문일 듯 싶다. 하여튼 그의 덕으로 어따 오빠이혀는 내가 가보았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아 가나마나한 땅이 된 수많은 지명 중에서 확실하게 가본 특별한 땅이 되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슬픈 이야기의 무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고 관람하기에 무대는 조명받아 마땅하다. 조명받지 못하면 무대가 아니다. 재학 중 김윤식의 강의를 들었다는 서울대 졸업생한테서 들은 얘기다. 졸업한 지 10수년이 되어 유능한 사회인으로 제 몫을 하고 있는 지금도 자주 꾸는 악몽이 있는데 그건 김윤식 교수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부득이 빼먹는 꿈이라고 했다. 김윤식은 엄하고 철저하게 꼬박꼬박 출석을 불렀고 그게 학점과 연결이 되어 그는 2번 내리 F학점을 받고 입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니 악몽도 꿀만하지 않은가.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한국 문단에 이름을 올린 문인은 단 한 번씩 출석을 불러 눈빛을 맞추고 얼굴을 익혀온 특별한 평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작품으로 말이다. 그리하여 그가 출석을 안 불러주면 나 문인 맞나? 의심하는 작가도 있을지 모르고 혹은 이름을 불러 야단을 칠까봐 조마조마 안 불러주길 바라는 작가도 없으란 법은 없다. 잘 쓴 작품이든 못 쓴 작품이든 활자가 되어 문예지에 찍힌 이상 그를 피해가기는 어림없다 싶을 만큼 그는 죄다 읽는다. 나는 그가 너무 피곤해 보일 때라든가 여기저기 아픈 데를 호소하는 걸 들을 적이면 무엇하러 그 쓰레기 같은 것까지 다 읽느냐고 충고인지 비아냥거림인지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소설가가 있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다. 내가 쓰레기 같다고 한 것은 내 소설도 포함해서이다. 나는 한때 신문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내 소설을 미식개라고까지 비하에 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딴만 해도 신문지를 뒤집어 쓸 때였고
연재 소설은 특히 일 버는 동안 읽기에 알맞는 분량이어서 그동안 심심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일 번 후에 쓸모를 위해 뒷간에 갈 때는 일부러 소설이 있는 신문지를 가지고 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뒷간에서라도 읽어주면 고맙지, 아무도 안 읽어주면 소설책은 한낱 종이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슬프고 허망해서 가끔 그런 난폭한 말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기 바란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쓰레기나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작가가 공들여 쓴 작품이 쓰레기가 될까봐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토록 열심히 많이 읽는 게 아닐까. 나도 내 딴엔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마치 뷔페 식당에서 맛있는 것만 요것저것 골라서 맛보는 것처럼 찔끔찔끔 찝쩍거려 보고 나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투정이나 하는 쪽이다. 읽어도 읽으나마나 하다가 그의 평을 보고 빌어서 확실하게 읽은 게 되는 작품이 한두 편이 아니다. 가치 있는 게 쓰레기가 될까봐 눈에 불을 켜고 길목을 밟히는 거, 그게 바로 문학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건 존경이나 우정, 친근감하고는 다르다. 인간적인 약점이나 고뇌, 시시콜콜한 사람 사는 속내를 서로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를 좋아하는 감정은 내가 역사인물 중 고산자 김정호를 가장 좋아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그건 그 시대에 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특별한 일에 사로잡힌 영혼에서 느끼는 외경과 연민이다. 김정호가 순진히 발로 뛰고 눈으로 더듬어 최초의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듯이 그도 발로 뛰고 눈으로 더듬어 그와 동시대의 우리 문학의 지도를 만들었다. 훗날 후학들이 그가 그린 지도 위에 그가 미처 못 본 아름다운 섬을 추가할 수도, 산맥의 높이가 틀렸다고 정정할 수도 있을 테지만 아무도 이 최초의 지도를 전적으로 깔아뭉갤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업적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최소한 그가 읽은 것만큼은 읽어야 한다. 누가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고 해도 그가 한 것처럼 따끈따끈할 때 읽으면서 동시대의 중후까지를 읽어내는 일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그가 의식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우리 시대의 문학판에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현장 비평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게 아닐까. 그는 또한 소설가 개개인이 대가는 물론 중견이나 신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독립된 문학사를 갖도록 해주었다. 그의 월평은 월평이 아니다. 작가 본인도 언제 썼는지 잊어버린 예전 작품까지 들춰내서 지금 쓴 작품하고 한 끈에 꿰어서 보여준다. 기억력에 의존하는 건지 특별한 자료 정리에 의한 건지는 모르지만 기껏 해놓은 메모지도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찾아낸 메모지의 전화번호나 이름이 무엇과 관련된 건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오직 압도당할 밖에 없다. 남이 못하는 특별한 일에 사로잡힌 사람 앞에서 뉘라서 안 질리겠는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그도 아마 그 실체를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운명의 얼굴을 본 적이 없듯이 혹시 문학에 사로잡혔다면 정답이 될까? 문학은 환각이라고 그가 누차 말하지 않았던가. 환각 또한 얼굴 없기는 마찬가지다. 소설가가 현실을 보고 환상을 만든다면 그는 환상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려는 것 같다. 내가 잘못 봤더라도 웃어 넘겨주길 바란다. 작가 쪽에서 볼 때 그라고 어찌 오독이 없었겠는가. 작가 자신이 지적한 오독도 그는 막무가내 자기가 옳다고 우길 것만 같다. 나라고 그러지 못할 것도 없다는 배짱으로 이 글을 쓴다.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문학평론가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학평론이라는 분야가 문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문학평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학평론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려운 낱말들을 늘어놓아서 평론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반 소설이나 산문 또는 시 등 일반 문학보다 재미와 감동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책에서 작가는 김윤식 문학평론가에 대한 글을 썼지만 일반 독자들은 평론가 김윤식 씨를 안다 하더라도 그의 평론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박완서 작가의 글을 통하여서 문학평론가의 역할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나아가서 평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작가는 김윤식 씨를 조선시대 고산자 김정어 선생에게 비유하며 특별한 일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느끼는 연민과 외경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로잡힌 영혼이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사로잡힌 영혼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완서 작가의 이 글을 통하여서 문학평론가 김윤식 씨에 대한 이해와 문학평론이라는 문학 장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